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분석입니다. 자, 밤사이에 나스닥이 3%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아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여러 가지 제가 ETF들을 설명을 좀 드리면서 장기 투자할 때 괜찮은 조합 하나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요. 추린 것만 30개 이상이에요. 그리고 뒤에 제가 정리한 ETF 트렌드를 말씀을 드릴 건데 60개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ETF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 일단 에이스, 그다음에 KB스타가 라이즈로 바뀌었죠. 코덱스와 소울, 타이거 이렇게 있습니다. 각각의 특색들이 있어요. 타이거는 약간 이제 고객들이 좋아하는 거, 손님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위주로 좀 라인업을 차렸고, 소울은 약간 전문적이면서 조금 더 여기 H가 빠졌습니다. 하나는 H고 하나는 H가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약간 고급스러운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지를 제공한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해지에 대한 그 거부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지는 비용이 많이 나간다. 그리고 환율까지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하다 보니까 약간은 좀 고급스러운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름도 그렇고 조금 그런 것 같고, 코덱스는 약간 잡종이에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일단 리츠는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덱스는 최근에 나온 게 리츠고 나머지는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하는데, 특히나 이런 거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이런 것들 조금 따라하려고 여러 가지 제피의 형태를 좀 내긴 하는데, 왜냐면 배당을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7% 5%뭐 이렇게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어설프게 비슷하게 애기가 자꾸 울어가 비슷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 헤이비스타 라이즈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메리트가 있는 이제 코스피 200의 커버드 콜 위클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위클리는 빼먹었네. 자, 에이스는 채권 위주로 하고 있다. 이거 보시겠어요? 3% 국고채에서 금리가 3%거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물가 상승률 3%도 안 되는 거, 혹은 본인이 투자를 했을 때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투자를 했을 때 3%가 안 된다. 그냥 채권에 박아놔도 3%는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아무거나 갈아타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갈아타셔야 돼요. 아무거나 해서 한 5개 조합만 하셔도 제가 보기에 7% 이상 나옵니다. 물론 금리가 너무 낮은 거는 약간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금리가 어느 정도 된다라 하는 것을 5개만 뽑으셔도 이 정도의 국채 금리 이상은 배당금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개만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일단은 오늘 이 빅테크 이런 것들은 하이닉스와 SK 한밤에 엔비디아가 거의 1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빅테크 들어가 있는 나스닥 빅테크 나스닥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합성들은 배당이 2, 3% 정도 늘어날 거다. 종목 가격이 2, 3%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이 들 거고, 상대적으로 이 기술주가 막 올라갈 때는 이런 대당주들이 별로 못 올라요. 오늘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배당주들이 못 오르고 대신에 타이거 나스닥 100 이런 것들 커버드 콜 합성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2, 3%씩 오를 거고요. 이렇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결과적으로 트렌드를 가지고 조합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월배당 ETF의 AUM이 늘어나고 있어요. AUM의 총 자산인데 24년 6월 말까지 65개로 증가했다라는 그런 내용, 뭐 기사 캡처한 건데, 일단 1조 원 규모에서 거의 1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더 늘어났을 것 같아요. 오늘만 봐도. 자산 전체는 150조 시장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ETF는 여러 가지 섹터들로 구분되어 있고, 거의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주도를 하고 있는 시장인데, 자, 제가 생각하는 이 월배당 ETF 시장은요, 우리가 실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주식은 시장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못 가요. 지지부진하고. 근데 이 원래배당 ETF는 조합을 잘 해놓고 배당을 바탕으로 주가가 쌀 때는 주식을 더 싸게 모을 수 있는 장점, 주가가 오를 때는 그냥 기분이 좋은 장점, 감성적인 점수가 추가돼서 여러 가지 이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쌀 때 사고 비쌀 때 사고 했던 것들이 이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로 같이 평균 가격에 맞춰지고, 나는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배당 주수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주로 시작했던 이 배당 주 투자가 나중에는 100주, 조금 더 지나면 이게 이렇게 불어나거든요. 1000주, 만주 돼버리면, 일단 만주가 되는 순간부터는 월에 1000만 원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에 1000만 원이요. 그럼 월에 100만 원 나오는 거죠. 타이거와 에이스가 일단 시장 자체가 좀 크고 매달 받는 투자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높습니다.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라고 이제 유진해서 가져온 건데, 7%, 그다음에 나스닥 커버드 콜,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는 3% 배당, 일본 부동산 리츠는 거래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배당 자체가 메리트가 있고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배당 말고도 코스피 대비해서 제가 이제 좀 많이 보여드릴 거예요. 숫자 자체를 보여드릴 건데, 근데 왜 또 코스피랑 비교하냐고 또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불편하신 분들. 제가 뭐랑 비교하든 사실 비교 되게 귀찮아요, 이거.
자, 보시면은 2024년 1월 1일부터는 코스피 대비해서 타미당 7의 성과가 9.97 높았습니다. 심지어 배당이 빠진 거예요. 배당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여기서 10%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코스피를 연초부터 투자했던 사람과 타미당 7을 연초부터 투자했던 사람은 거의 20% 가까운 수익률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5% 정도 차이 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연배당으로는 7번 배당을 받았으니까 한 5% 정도, 한 15%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7월 달만 봐도 코스피보다 여기가 오는 게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네, 초과 성과 빨리 해야 되겠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억을 투자하시게 되면 만주가 되는데 만주부터는 이제 1,000만 원, 월배당으로는 100만 원씩 쌓이게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배당도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솔 채권 30년 채권에 배당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내일은 요 327에 배당이 들어올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정신없어. 자, 일단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면은요,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밑에 게 코스피고요, 위에 게 미국 배당 투자예요. 나스닥 투자입니다. 나스닥. 위에 게 나스닥이고 밑에 코스피.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수익률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더워.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다. 앞에 쓸데없는 소리였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맨날 제가 좋아하는 표예요. 자, 금리 인하했던 때가 이제 22년부터 금리 인상했을 때고, 이제 19년에 코로나, 그다음에 이제 20년에 금리를 대폭적으로 인하하면서 이제 주식들이 폭발하는 시기. S&P 여기 있습니다. S&P 500이고, 그다음에 체크해놓은 것만 위주로 일단 보시고 나머지 혼자 조용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리츠랑 장기채 있습니다. 자, 금리가 이제 22년부터 급등했을 때 이제 보시면은 이제 채권이랑 그 글로벌 리츠들은 망했어요. 왜냐면 금리가 인상했기 때문에. 심지어 당연하게도 채권 가격이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실제로 리츠도 금리가 인상하다 보니까 임대료 수입으로 고정되어 있는 수입인 반면에 비용은 그 이자 비용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면서 많이 늘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생각보다 하락폭이 매우 컸습니다. 자, 그러면서 리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직격탄 맞았던 게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많이 생겼던 부분들에 있어서 공실이 메꿔지지가 않는 이제 미국 부동산 특히 이제 그랬던 아주 안타까운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쨌든 이 하락폭이 컸었던 지수 위주로, 그리고 이 러셀도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러셀이라는 게 미국의 미국의 코스닥이거든요. 소형주들이에요. 근데 이제 21% 빠졌죠. 이렇게 빠진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피도 이때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어쨌든 고점을 뚫고 2,700, 2,800까지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 있었고, S&P도 마찬가지로 이때 금리 인상 시절에 조금 밀려 있었지만 그때부터 반등이 생각보다 거셌던 그런 24년의 7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요, 글로벌 리츠와 장기채는 금리를 많이 탔어요. 금리 인상할 때는 급락했었고, 그다음에 러셀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S&P는 보시면요, 여기 쭉 한번 보세요. 급락했었던 적이 2번 정도 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트렌드를 가져가야 될지는 여기 이 차트로서 좀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채권이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좋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TLT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살 만한 어떤 그런 매크로적인 환경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 약세였던 섹터 2가지 중에서 채권과 리츠를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됐었으니까 이제 반등을 하고 있고. 자, 근데요, 자, 어제 이제 FMC에서 했던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건 지랄이건 그냥 나는 내 갈 길 간다, 데이터가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9월에 금리 인하로는 100%까지 있었고, 트럼프는 반대하고 있었지만 본인은 이제 파월은 갈 길 가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시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하면 채권이 급등하고 리츠가 급등할 것 같지만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당선 시에는 텍스컷이라고 해서 이제 비용을 좀 기업들의 세금을 낮춰주면서 어쨌든 그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회사 경기가 좋아지고 임금이 늘어나고 계속해서 경기가 좋아지다 보면 다시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거냐라는 거에 있어서는 또 물음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물가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럼 채권이 생각보다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기가 빠르게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 채권 투자자들의 그 많이 쓰시는 것들을 네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드릴 건데, 이거 다음 시간에 또 금리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내리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시나리오들이. 이건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너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 그러면 리츠를 한번 볼까요? 자, 리츠는 금리가 내려가면 또 좋아질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임대료 수입 고정에다가 비용을 뺀 것이 결국 리츠의 배당 수익에 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리츠가 좋아져야 정상인 건데, 자, 보세요. 이제 리츠는 여러 가지 있잖아요. 리츠에 투자하는 섹터가 리얼티 인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는 건 이퀴니스는 물류 부동산이에요.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물류 부동산은 떨어져서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 그렇게 어렵다는 상업용 부동산, 공실 넘쳐난다던 상업용 부동산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시장의 방향하고 잘 맞지가 않아요. 어쨌든 금리의 흐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 수준 배당이 나온다라고 해서 되게 메리트가 있어요. 가격도 싸고요, 지금.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올라가는 이 시점을 가져 예측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 물류센터 리츠는 생각보다 계속해서 좀 호황일 가능성이 크죠. 물류 대란, 물류 이런 것들,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뭐 물류 관해서는 다른 섹터보다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또 바닥을 또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 결국 어렵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S&P 지수가 중심이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S&P는 아까 10년 놓고 봤을 때 한두 번 정도 빠지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었기 때문에 지수가 중심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왜냐하면 이제 미국 지수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섹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알아서 분산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알아서 분산을. 왜냐하면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었잖아요, 그 차트에 보면은. 그래서 미국 지수가 중심이 되면서 분산 투자가 핵심인 거고, 여기에서 이제 지수를 투자하면서 지수의 비중을 늘리는 게 결과적 지수 분산인 거죠. 지수를 투자하면서 S&P 투자하면서 섹터를 분산하는 게 리츠 투자, 그다음에 뭐 배당 투자, 아니면은 또 뭐 채권 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기본 포트폴리오는 이제 마지막 여기까지 온다고 좀 힘들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하는 겁니다. 배당을 써놨네. 배당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비중을 조절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 둘이를 가중 평균하게 되면은 얘가 한 3.3 나오고, 얘가 한 1.2 나오고, 얘가 한 0.7 정도 나오고, 요걸 조합하게 되면 한 8%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요, 타임이 7이 기본 포트예요.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리츠가 가장 커요. 얘의 위험을 얘가 상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공격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얘는 10%만 들어가도요, 나머지 비중이 큰 것과 거의 비슷하게 나오다 보니까 나스닥 커버드 콜은 배당과 수익성을 책임을 집니다. 10%가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미국 배당과 귀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지수를 추종하는 거, 그 다음에 아주 안정적으로 리츠와 함께 이 포트폴리오에 어떤 그 방어적인 역할을 해줄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 40%를 조합을 하면서 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한 8%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변호인단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얘가 이제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한 명이 있는 변호인단과 유능한 5명에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했을 때 어떤 것이 더 파워풀하겠냐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5인으로 분산을 해봤다라는 거고, ETF 자체를 분산하는 겁니다. 분산 투자인데 결과적으로 ETF 자체를 분산 투자해보는 거고,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안정형의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구성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만의 포트를 구축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만약에 얘가 빠지잖아요. 오늘 얘가 오르겠지만 얘가 빠지면은 또 얘가 오르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결과적으로 진짜 코스트 에버리지를 맞추는 겁니다. 평균가를 맞춰서 꾸준하게 나는 8%를 맞춰가면 된다라는 이런 배당 전략을 사실은 제가 책에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지식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 30%에서 밑에 좀 써놓고 이제 내용들을 제가 필요한 것들을 좀 해놨는데, 이렇게 좀 보시면서 좀 배가 너무 고파. 빨리 마음도 급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좀 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좋은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